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주말에는 또 일본에서 32조 원 규모의 긴급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의지지만 또 아직은 실효성이 있냐라는 논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NBC에서의 탑 기사에서도 아직까지 의문성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좀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정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선거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 정책의 전체적인 핵심이 경기 전체를 밀어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국부적인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고요. 과거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중에 남는 부분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 미지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항목별로 어떻게 돈이 투입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재해복구 및 부흥대책, 아무래도 동북부 그 공업지역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 및 중소기업 대책, 그래서 쿠폰 발행이라든지 할인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또 들어가고요. 또 그다음에 지방 활성화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보다는 선거용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부양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 경제 부양책의 핵심은 대기업들이 급여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환율 움직임인데요. 오늘 다시 이제 아침에 개장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미 120엔대를 돌파해버린 이런 그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원엔 환율의 움직임이 반대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는 우리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대책 가지고 엔화가 크게 변한다든지 일본 경제가 크게 변한다든지라는 생각은 무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그런 본질적인 부양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양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은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중국도 부양책이 나왔죠. 주말에 쉬는 동안 부양책 한 가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대율 조절이라고 하는 그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으로 지준율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불안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PMI, 이번 PMI가 50을 하회하거나 50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거의 최저치이기 때문에 일단 실물 흐름도 별로 안 좋아진 데다가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상하이 은행간 금리 3개월물 금리, 그다음에 다음 날 거래되는 일종의 콜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다만 중국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지준율도 팍팍 낮춰주고 자금도 투입해서 뭔가 부양책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거죠. 굉장히 차근차근 뭔가 시장에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막을 정도의 대책만 해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이 모두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항상 부양책을 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전체를 살릴 정도로 무리한 정책을 쓰기보단 이 국부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과 일본에서 부양책을 내놓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나 환율적인 면도 있고요. 증시에 대한 면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과 일본이 대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빨라야 이제 1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화의 이런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거나 약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출입이 모두 둔화되고 있지만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는 이번 달에도 6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가의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는 생각보다 이렇게 약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엔화는 계속 돈을 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증시 측면에서도 이런 환율의 영향을 받는 수출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자는 지금 이런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면 어떤 종목이나 사는 게 맞겠지만 단기 투자자라면 역시 수출주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매매가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 모멘텀주를 선정해 보자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말씀 중에 또 유가 하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가 하락에 타격을 받는 게 또 전기차 종목으로 많이 네.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유가 하락에 따른 여파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탄력이 둔화된 건 맞겠죠? 네. 준비된 두 가지 차트를 좀 볼까요? 먼저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지금 보시면 주가가 주봉 기준으로 $290까지 갔던 고점에서 10월 기준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그 반등폭은 굉장히 좀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가장 잘 팔고 있는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리프는 잘 팔리고 있지만 다른 자동차가 워낙 안 좋아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전기차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가만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또 전기차에 대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좀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이제 전기차를 이끌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전기차를 이끌 수 있는 건 양적인 부분이죠. 결국은 가격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기차의 가격과 기존 상용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건 시장의 확산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인데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중국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 대수는 미약하지만 2020년대에 기대하고 있는 총 판매 대수는 480만 대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2015년 전망과 2020년 전망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시장의 성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나 충전기와 같은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낸다면 전기차를 그동안 사고 싶었다가도 이런 인프라 때문에 못 샀던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스펙인데요. 지금 중국의 비아디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들의 스펙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판매도 은근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기술 혁신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팔리는 차는 닛산의 리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의 전기차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이 확대된다, 좀 속도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미리 기회를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추려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세트 쪽에서는 경쟁이 여전히 좀 치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누가 먼저 넘어지느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가의 하락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사업 자체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아예 넘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전기차의 가격도 싸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장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기차의 부품은 배터리인데요. 지금 배터리 시장 보시면 일본이 51%, 한국이 41%이지만 중요한 건 증가 추이입니다. 증가 추이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은 증가 추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약세 쪽으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배터리 시장은 점점 우길승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점유율은 지금은 일본이 높지만 일본은 점점 지는 해, 한국은 뜨는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 SDA의 점유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부분별 성장 동향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모바일 제품들이 가장 높지만 현재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먼저 구동계 쪽에서는 LS산전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재료 쪽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완제품 쪽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좋지만 두 종목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삼성 SDI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로 일단 부품주들을 꼽아주셨네요. 구동계나 배터리 재료, 완제품주들이 유망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으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전략 함께 하시죠.